지난번에 네. 출연하셔가지고 이거 빚 3천만 원에서 2년 만에 네. 1억을 모으고 네. 주식으로만 6억 정도 이렇게 자산을 만드신 네.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 부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네네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네네. 그래서 조금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을 타고 그거 갔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을 때 저는 그걸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요. 딱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그것만 1년이 걸렸고요, 일단. 그리고 저는 엄밀히 말하면 0원에서 1억을 만드는 것까지가 2년 정도가 걸렸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마이너스 3천에서 1억까지 모으는데 2년이 걸렸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0원에서 3천까지, 마이너스 3천에서 0원까지 가는데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0원이 됐을 때부터 5천만 원 정도를 모을 때까지 제가 뭘 했냐? 예금 적금만 했어요. 예금 풍차 돌리기 같은 거를 하면서 매월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예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그 100만 원씩이 계속 그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의 뭐 한 1년 4, 5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제가 4, 5천만 원 정도의 그 주식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2015년 한 3, 4월쯤 2015년 상반기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2015년 상반기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주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중국 주식에는 뭔가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이 5천만 원이 빨리 뭐 2억, 3억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쓴맛을 봤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한 5, 6개월 정도 지나서 가까스로 제가 중국 주식 20여 개를 다 팔아버리고 정말 잘 탈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났던 투자 수익률이 한 15% 정도가 돼서 15%에서 20% 그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냈고요. 그 와중에 또 제가 월급도 계속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돈이 2015년 하반기쯤 되니까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제 손 수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도 나름대로 좀 운이 좋아서 괜찮았고 거기다가 내가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7천만 원 정도가 됐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빅테크 기업 주식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빅테크 기업 주식을 산 이유는 뭐냐? 저는 당시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분들이 가장 많은 그 회사가 어디냐를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뭐 텐센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뭐 이런 우리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의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뭐 캐시카우처럼 그렇게 큰 고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길래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걸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하는 행보들을 제가 2015년, 6년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정말 유망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플랫폼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가 그러니까 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이때부터 저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나마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보니까 이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7천만 원이었을 때부터 1억까지 계속 월급을 탈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았어요. 그렇게 월급 탈 때마다 주식 사서 모으지. 그리고 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그 상황이 되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1억까지가 이제 7천만 원에서 1억까지가 쉽지는 않았지만 달성이 됐어요. 그렇게 1억까지 달성을 했을 때 이제 2016년 초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억까지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시황이 좋았어요. 2016년, 17년 시황 되게 좋았어요. 그때부터 보면은 나스닥이나 빅테크 날라갔죠. 빅테크가 날아갔는데, 근데 저는 그 이제 스스로의 투자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빅테크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 한두 개의 기업만 딱 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월급을 탈 때마다 사서 모았는데 1억에서 2억까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됐어요. 그때 시황이 되게 좋았던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1억에서 2억이 됐었고요. 2억에서 3억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제가 2017년도 초반 정도에는요. 그때가 이제 중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완전히 갈아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아마존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때였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되게 심화가 됐고요. 그러면 나는 이 두 나라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마음 편한 국가를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 그러니까 홍콩 쪽에 있는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완전히 미국 쪽 아마존 하나에 몰빵해서 하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을 한 다음에 정말 또 이제 엄청 고공행진을 했죠. 2017년.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또 3억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0원에서 갑자기 3억이 됐어요. 1억 달성할 때까지는 되게 힘들었는데 3억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돈이 이렇게 헝헝 불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좋은 운을 탔던 시기예요.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2018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연준이 너무 이렇게 빅테크 너무 불타오르니까 주가가 불타오르니까 이걸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제가 주식을 팔았어야 될까요? 주식 팔았다가 다시 사면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주식 팔 수는 있어요. 좋은 시점에 파는 거는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다시 들어오는 진입 시점을 못 잡아가지고 다들 실패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좀 탈출을 한다기보다는 2018년도에 그렇게 주가가 안 좋은 상황, 횡보장이 되게 한 1, 2년 정도가 이어졌거든요. 거기에 제가 투자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 한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비트코인 한다고 아마존에서 그 좋게 수익 난 거 가지고 비트코인 한다고 또 빼가지고 투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제 중심을 잃어버린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투자금 3억 정도의 돈이 뭔가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정말 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2018년, 19년 정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폭락이 왔는데 그때는 정말 내 자산이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그럼 코로나 전에 한 3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투자금의 2배 정도를 벌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지켜보셨을 일인데 좋은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알짜배기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알짜배기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거나 하시다고 한다면 그 자산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코로나 이후에 한 2배 정도가 불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 한 3억 정도에 2배가 불어서 한 6억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6억이 5억 되기도 하고, 5억이 다시 5억 5천이 되기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작년 이맘때보다는 제 자산이 좀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주식 자산이.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계속 지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방향성이 되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해요.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한 길만 딱 고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을 때는요. 갑자기 자산이 2-3배가 불어나기도 하고요. 운이 나쁠 때, 그러니까 시장이 나쁠 때,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주가가 좀 횡보장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해요.
폭락을 겪기도 하고요. 그렇게 상승과 폭락과 횡보를 계속 반복해서 겪는 와중에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빠르게 뭔가를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저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아마존, 애플, 테슬라를 아까 좀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 2016년, 17년에 그 상승 상승 트렌드 네, 그게 네. 또 올 거라고 보시나요? 언젠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S자 커브로 발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S자 커브라고 하면 그 기하급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어느 정도 그 기하급수 그래프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곡점을 도달하면 그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그 한 번에 폭발적인 발전이 있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공지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딱 막 이렇게 활기를 치고 막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거세게 하는 그런 시점이 있고요. 지지부진한 시점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한 번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빅테크 투자를 앞으로도 한 5년 정도는 괜찮게 보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2, 3년 정도는요. 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뭐 네. 앞으로 이게 더 성장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마존이나 애플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근데 네. 테슬라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다른 여타의 자동차 기업을 벌써 추월했어요. 아, 그래요? 그 보면은 BMW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래? 이게 잘못 본 거 아니야? 해서 봤는데 테슬라는 차량의 라인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좀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애플 같은 기업도 그래요. 애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그게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성에 비해서. 삼성은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애플은 라인업이 별로 없어요. 저가 모델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라인업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개의 그 종목을 가지고 빠르게 생산을 돌린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딱 규정화된 플랫폼이 있고 그 짜고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기업은 시장의 그 독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되게 신기한 게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이제 BMW나 이런 데를 다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좀 경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하는 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공위성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켓도 발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AI 인공지능 부분도 되게 하고 있고 지금 AI 기술력으로 보면 전 세계 거의 탑이다라고 할 정도로 AI 기술력이 높아요. 거기에 전기차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대량 양산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4개 정도를 대량 양산으로 돌리고 있어요. 양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많이 극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산력을 50%씩 매년 그렇게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CEO의 의지가 있어요. 앞으로 공장도 계속 늘려갈 건데 거기에다 충전소 사업 같은 것도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름 넣으려면 다른 주유소 가야 되는데 그건 테슬라가 직접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솔라시티 같은 것도 인수를 해서 조금 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뉴럴링크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하지?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걸 다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돈 버는 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 하는 거죠.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문득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일단 로켓을 발사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한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업인 건데 도대체 이걸 하면서 수익성이 나는 거야? 그런 게 되게 머릿속에 물음표였는데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의 그 사업 영역들이 그냥 원어법씨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난 이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 내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재무적인 관점에서 다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100% 적자가 나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어떻게 다른 기업들하고 영업이익률을 비슷하게 그렇게 나란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편파적으로 그냥 저질러 놓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들이 최고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CEO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제가 좀 보면은 파면 팔수록 되게 경이로운 기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럼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분들은 애플하고 아마존이 이미 성숙기업 정도에 올라서 네. 여기서 뭐 텐베거 이런 기업 개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그럼 수 있어요. 애플하고 네. 아마존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하고 아마존은 저는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충분한 회사인데 근데 애플하고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벌어들이는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MGM 같은 것도 인수를 하면서 아마 컨텐츠 쪽으로도 진출을 할 거고요. 여기도 역시 자율주행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리비안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모빌리티 쪽으로도 진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버는 돈이 많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로 버는 돈보다 AWS, 아마존 웹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탄탄하고 애플도 역시 어마어마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를 쪼개서 계속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들도 템버거가 될 수 없다? 템베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기업보다는 애플이나 아마존이 그쪽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구나. 와, 이렇게 큰 기업이 또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전기차 좀 약간 희미하긴 한데 그쪽으로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분은 엄청나게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벌어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재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그 회사의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수를 해도 되고. 네네. 그렇구나. 와, 그러네요. 이게 앞으로도 가능성이 정말 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술 발전은요,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에서 혁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에 연결돼서 또 다른 발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직선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그것과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술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요. 오히려 템베거가 그런 저평가된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고평가된 기업에서 더 고평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2015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이렇게 상승장도 겪으시고 좀 질고 폭락장도 겪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우상향으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좀 침체된 분위기가 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예측은 굉장히 마켓 타이밍 예측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그래도 되게 낙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네. 낙관적이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 관심 있게 잘 듣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게 이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빠져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재투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 2, 3년 동안 힘든 거? 뭐 과거에 2, 3년 안 힘들었나요? 항상 힘든 거고요. 항상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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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도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유튜브 같은 거를 어쩌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변동성 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드려요. 변동성이 있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상승 변동성만 주로 경험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하락 변동성이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없으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변동성이 없는 주식시장은 뭔지 아세요? 예금 적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미국 시장으로 보면 100년, 그렇게 계속 그 변동성이 있는 장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고 공부해왔어요. 근데 지금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여야 하고, 시장은 당연히 그 변동성이 큰 건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너무 감정을 이입하는 게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제 갈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시장은 문제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너무 당연하게 시장은 내 갈 길을 이렇게 묵묵하게 가고 있는데 너는 문제가 있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문제는 없고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다 내 감정의 문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투자의 대가분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시장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네, 시장 보는 거, 시장 우리 하나잖아요. 시장 하나인데 웅달님이 보시는 시장, 내가 보는 시장,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들이 보는 그러네요. 시장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불안하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불안하신 거고요. 시장 보고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거고요. 그렇구나. 네, 그 시장을 보고서 어떤 기회를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네요. 자신을 보는 거울이 많네요. 거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무슨 되게 문과적인 상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되게 한주주는
좀 투자하는 게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주식시장을 되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듣기는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야말로 진짜 이성적이고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게 그런 시장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자님, 네. 한주제님 그 마이너스 3천에서 네. 종잣돈 1억까지 모으는 게 한 3년 걸리신 거고 그렇죠. 거의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한 5, 6억 정도까지 오르신 게 또 한 3년 정도.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종잣돈 네. 모으는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세요? 뒤에서 이렇게 어. 3억, 5억 늘어난 거 네. 그것보다 이 앞단계가 더 힘드셨어요? 앞단계는요. 일단 제일 힘든 건 빚을 갚는 거였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빚을 갚는 거는 농업적 근면성? 그거 하나인데요.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빚이 있대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제가 빚이 있습니다. 한주주님, 근데 저는 좀 투자 수익을 빨리 내서 이 빚을 빨리 좀 청산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요. 투자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왜냐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빚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3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투자 잘 하셨던 분이 그걸 가지고 빚을 갚을까요? 안 갚는다는 거죠. 그냥 계속 아마 그렇게 투자를 잘 이어가실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빚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투자 계속 하겠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 판단해 봤을 때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나 이 빚을 꼭 갚고 싶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 투자 수익을 내서 갚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월급을 타서 갚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소득을 가지고 갚으신다든가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요. 이게 되게 지루하고 오래 걸릴 것 같은 방법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종잣돈 한 5천에서 1억 정도 딱 모으시니까 네.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게 거의 5배, 6배 늘어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게 주식은 되게 무량주로 딱 좋은 주식을 선택하신 게 또 되게 중요했던 거고. 네, 그쵸. 그게 이제 저는 아마 시장이 앞으로 2, 3년 정도 지지부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제 투자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이 온다고 해서 제 투자의 중심이 또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네, 제 투자의 중심은 똑같아요. 그냥 한 방향을 가는데 그 와중에 운이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제 자산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횡보장이 길어질 때는 제 자산도 역시 그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스스로 좀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투자 종목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잡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빚 빨리 갚으시려고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빚을 빨리 갚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무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쫓길 것 같아요. 쫓겨요. 무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차라리 빚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한 가지는 내가 그냥 이 빚은 가지고 갈 거다. 5년, 10년 가지고 갈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꾸준하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 이 빚은 무조건 갚아야 돼. 나는 빚 갚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투자 수익으로 갚는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꼭 갚고 싶은 빚이다라고 하면요. 월급으로 아니면 그 자영업, 사업 해가지고 버신 돈으로 그렇게 갚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유튜브 채널 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유튜브 채널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한두 달 정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꾸준히 하루에 1개 정도의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절대 무리하거나 과장하거나 막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뭐냐면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좀 잘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알려드려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또한 아마추어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제가 막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어떤 책들을 주로 보냐면요. 저는 투자의 구루분들 있잖아요. 투자해서 5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투자계에 머무르셨던 그 투자의 월스트리트의 구루분들이 쓰신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서 나온 많은 지혜들, 그분들의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배우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실적인 방법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식에, 그러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식의 투자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렵고 복잡한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저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마음과 감정이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방식 역시도 그 심플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플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막 차트 보고 이런 거 싫어. 그렇게 좀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마인드로 투자하고 싶어. 그런 분들께는 제 책이나 제 유튜브 콘텐츠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채널명이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이에요. 네. 잠 못 드는 밤을 왜 붙이신 거예요? 저는 올빼미예요. 그러세요? 네, 저는요.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미라클 모닝. 그렇구나. 저 미라클 모닝 하고 싶은데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딱 들어오면요.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게 꾸준히 한 적이 있었는데 젊을 때였어요. 28, 9살 때. 제가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병이 났네요. 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학적인 거를 찾아봤죠.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 해서 의학적인 걸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우리 되게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만의 그 습성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아침 시간에 그렇게 활기찬 사람이 있고, 그게 사람마다의 어느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건데, 왜냐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을 뜬 상태로 가족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시간대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의 그 바이올로지컬 클럭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거고,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혈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혈압이신 분들이 아침에 확 되게 더 잘 깨어난다라고 하고요. 혈압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조금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후자 쪽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 못 드는 밤, 잠 못 들면서 저는 책 읽고 이렇게 저만의 이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갖고 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미라클 모닝이든 아니면 미라클 미드나잇이든 상관없고 그냥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좀 제목으로 특이하게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투자랑 좀 관련돼가지고 네. 이 잠을 잘 못 자나.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랑 관련이 됐거나 아니면 이게 좀 밤 시간이니까 해외 투자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러네요. 조언을 해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요, 저자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다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장 견뎌내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힘이 되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때 상승 변동성과 하락 변동성 이 둘 다를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변동성이 없으면 하락 변동성이 없고 하락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변동성도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이 소중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상승 변동성과 하락 변동성의 기간으로 봤을 때 그게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에요. 하락 변동성의 기간이 상승 변동성의 기간보다 좀 더 짧아요. 아, 물론 그래요? 짧지만 굵게 오죠. 그래서 많이 더 힘들게 느껴지실 건데 그래도 상승 변동성의 기간이 70% 정도로 더 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 시기를 또 잘 버텨내신다.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고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이거 방송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최대한 막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뭐 나스닥 고공행진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그런 하락 변동성을 잘 견뎌내신다라고 하면 그 7대3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70%의 상승 변동성도 더 잘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